암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우리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도 한두 꼭 계세요. 암에 대한 연구는 인류 전체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주로 암에 관한 내용들은 국립암센터 정도에 들어가서 많은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고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세포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분화가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된 죽음이라는 프로그램된 셀데스라고 하는 또는 아포토시스라는 과정을 이제 순환을 하든지 또는 그 상태에서 멈춘 상태로 가기도 해요. 이런 모든 과정은 조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체, 우리가 건강한 우리는 건강한 조절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어떤 물질들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세포가 성장한다는 것은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동일한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이 세포는 모양과 기능이 다른 세포로 또 만들어져요. 우리는 세포가 60조 이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뇌세포, 간세포, 근육세포, 또 콩팥세포 다 다른 세포들이에요. 그렇게 같은 동일한 세포가 여러 개의 기능으로 달라질 때를 우리는 분화란 말을 써요. 이 모든 것들이 조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암세포의 경우는 세포의 유전자 중에서 일부의 이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이상으로 변화된 유전자의 산물인 단백질이 특성이 바뀌게 되고 그 결과로 위에서 말했던 세포의 성장 조절에 또 이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러한 세포 성장 조절의 이상은 유전자의 변이를 동반하기 때문에 암은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자 질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질문인데 왜 발생하는가? 암 발생의 원인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인을 정확히 찾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병이 이제 치료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말할 수 있는데 노화의 원인이 다양하듯 암 발생 원인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극복이 어려운 거죠. 이제 암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바람원이라고 해요. 바람인자. 바람은 매우 다양한 화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자체로는 물에 잘 녹지 않고 또 인체에 들어왔을 때 반응성이 낮아요. 대부분이. 이것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직접 작용하는 직접 바람원이 있기도 하지만 대사가 돼서 활성화됨으로써 바람의 기능을 나타내는 간접 바람원이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바람원은 간접 바람원이고 일부만이 직접 바람원이 물질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람원이 물질 같은 말입니다. 직접 바람원은 인체 정상세포에 존재하는 DNA나 RNA, 우리의 생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인 거죠. 그리고 단백질의 공유 결합을 형성해서 이들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킴으로써 암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바람원이 암을 유발하는 과정에는 바람원이 아닌 다른 물질이 관여하여 암 유도를 촉진시켜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암이 일어나는 기전이 매우 복잡하고 여러 단계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암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메타스타시스라고 해서 전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혹부리염감, 옛날 이야기에 그 혹부리염감은 큰 혹을 달고 있었지만 그것은 양성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문헌이 없습니다. 근데 띄었다 붙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이 악성, 양성이 아니라 악성, 보통 이걸 우리 암이라고 할 때에 이것이 어디서 생겼냐? 이제 간에서 생겼으면 간에서 처음 생기면 간이 원발 장기가 돼요. 처음에 만들어졌던 생성되었던 거기 원발 장기를 떠나서 다른 장기로 이전되는 것을 우리는 전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암이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지는 것은 크게 원발암에서 조직이 성장해서 암조직이 성장해서 하나는 직접적으로 주변에 있는 장기로 침륜해 가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들이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서 멀리는 다른 장기로 가는 원격전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폐암의 경우 암세포는 원발 장기인 폐에서 생긴 것인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흉막에 들어가서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이것들은 혈관과 림프관을 따라서 뇌, 간, 뼈 등의 다른 장기로도 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암을 진단 받았을 때에 의사 선생님들은 주위 장기로의 침륜 여부나 원격으로 전이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사를 해요. 또한 암의 치료 중이나 진료 후에 원발 장기에서 재발이나 원격 장기로의 전이 여부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받게 돼요. 우리가 보통 항암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수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방사능을 통해서 그 부분을 태우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항암제라고 할 때 이것은 항암 화학요법을 이야기해요. 화학물질을 통해서 소위 약을 통해서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전신에 퍼지는 암세포에 작용하는 전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이거 항암제는 이제 이 약을 우리 몸에 주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를 떠돌아다니겠죠. 왜 항암요법을 우리가 다른 이제 수술이나 또는 방사선 등으로 하지 않고 항암 화학요법을 쓰는가 하는 것은 치료의 목적에 따라서 또 암의 종류와 또 어느 정도 진행됐을까 이거에 따라서 다르죠. 의사 선생님들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항암제들은 대부분이 3개 정도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를 통해서 암세포를 파괴해서 다시 재발하지 못하게 하는 암의 치료 목적이 있어요. 완치가 되면 더 좋고요. 두 번째로는 만일 완치가 가능하지 않다면 암의 성장이나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억제시켜서 생명을 연장해서 가능하면 좀 오래 최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암이 상당히 진행됐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되면 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각 장기들의 폐색이 일어난다든지 통증이 매우 심하게 되죠. 그때 이 항암 치료는 암의 크기를 줄여서 이러한 증상들을 좀 완화시키고 삶의 질을 보다 조금은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때 이것을 사용을 해요. 예. 기본적으로 면역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면역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재밌는 실험들을 보게 됐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남아 있는 생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곤충이거든요. 곤충은 전 생물의 한 70%나 돼요. 종류도 가장 많고요. 이것들은 개체가 작고 먹이도 적게 먹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급박해져서 위험해지게 되면 빨리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곤충들도 바이러스나 세균의 공격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곤충들의 면역력은 어떨까? 사람보다 더 우수한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사람이 갖고 있는 면역계를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면역계 중에서 내재 면역, 소위 선천성 면역계만을 곤충은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우리 몸에 들어온 면역세포는 어떻게 암세포를 공격해서 방어할까?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우리 몸에 자연 살해세포가 있어요.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세포 독성 T세포, 사이토톡소식 T셀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포는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이 두 개의 세포가 우리 몸에서 면역 감시 기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을 잡는 여러 가지 면역 기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암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 내 조직이고 내 성분이잖아요. 면역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나와 남을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셀프와 넌 셀프를 구별하는 능력인데 암세포는
아군인데 어떻게 이 두 개의 세포가 인식을 할까? 이게 있죠. 놀랍게도 이런 세포들은, 암세포들은 우리의 정상세포와 여러 가지 기능과 형태가 달라져 있어요. 특정한 마학상에 돌출되어 있는 단백질들의 모양들이 다르기도 하고요. 없던 것이 다시 출현하기도 하고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자연살해 세포는 선천성 면역계이고 세포도성 T세포는 뭐 소위 후천성 또는 적응 면역계의 인자긴 하지만 두 개의 기능을 거의 유사한데요. 이 두 개가 면역 감시 기능을 통해서 뇌 안에서 만들어진 암세포가 나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달라져 있어요. 이 달라진 점을 알고 두 세포가 공격을 해서 제거시켜요. 이것이 처음에 암세포들이 만들 때는 이 두 세포들에 의해서 적절하게 이제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상태가 면역 기능이 약화됐을 때에 암이 발병이 되어서 5년, 10년 진행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커지잖아요. 그래서 세포의 수가 뭐 이렇게 이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면역계 세포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컨디션을 살피고 불안 또는 스트레스의 장기적인 스트레스 또 영양 불균형이 장기간 되는 것,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의 면역 기능을 많이 약화시켜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조절함으로써 우리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최근에 연구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이상세포가 된 건데 이것을 다시 정상세포로 돌릴 수가 있는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기존 화학요법은 암세포를 모두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세포까지 이제 죽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가 빠진다든지 토한다든지 우리 이제 장 상폐수들이 다 망가지죠. 근데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표적 항암요법, 그다음에 면역 항암요법들이 제1세대, 2세대, 3세대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졌지만 근데 이 효과들이 있지만 부작용은 덜 나타내지만 효과가 좀 제한적이라서 장기 치료를 하게 되면 뇌성이 만들어진다는, 뇌성이 생긴다는 듯이 어떤 한계를 가져요. 근데 이제 알다시피 이 암세포는 외부 자극을 무시한 채 또는 내부적으로 조절을 당하지 않잖아요. 조절을 해야 정상적인데 통제불능의 세포 분열을 계속 일으키는 반응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암화가 되는 거죠.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대장암 세포를 예를 들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나라 과학자도 큰 역할을 했어요. 대장암 세포들을 정상 대장세포로 변환할 수 있는 5개의 핵심 조절 인자와 이들의 전사 활성도를 억제하는 후성 유전학적 조절 인자를 발견했던 거죠. 최근입니다. 우리가 암이 정상세포가 암화됐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이제 소위 비가역적으로 변한다. 다시 이것이 정상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 말을 우리는 비가역적이라는 말을 하는데 비가역적에서 다시 가역적으로 돌아왔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걸 우리는 암의 가역화 현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대장암 세포에서 우리가 발견된 그런 인자들을 억제했을 때 정상 대장세포의 유전자의 발현 양상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된다면 다시 말하면 정상세포가 암화가 되고 암화됐던 세포가 다시 정상으로 되는 암가역화 현상이 더 연구가 된다면 여기에 따른 약물들이 개발이 될 것이고 또 치료의 일들이 또 열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져봅니다. 네.